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투프츠 대학교 연구진이 인간 기관지 세포 하나로부터 유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조립되고 움직이는 생체 미니 로봇 엔스 로봇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람의 폐에서 떼어낸 성체 세포를 특별한 유전자 조작 없이 배양했더니 세포들이 스스로 뭉치고 재조립하여 머리카락 같은 선물을 이용해 헤엄쳐 다니는 아주 작은 생체 로봇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라며 헤엄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생물학적 나이까지 되돌리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엔스 로봇은 마치 설명서도 없이 스스로 조립되는 레고 블록처럼 분리된 인간 세포들이 전혀 새로운 구조로 결합해 탄생합니다. 연구팀은 이들의 일생을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획기적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첫째, 다양한 방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세포는 혼자 자라 단독으로 커지고 어떤 세포는 작은 집단이 합쳐져 하나의 엔스 로봇이 되기도 하며 자라지 않고 휴면에 들어가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전자 지시 없이도 다양한 생명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전자가 과거로 리셋됩니다. 성체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배아 시절에만 활성화되는 유전자들이 다시 켜졌고 심지어 단세포 생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유전자들까지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세포들이 새로운 생명체로 자가 조직화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유전적 시계를 되돌렸다는 뜻입니다. 셋째, 생체 나이가 회춘합니다. 21세 기증자의 세포로 만들어진 엔스 로봇의 생체 나이는 10일 뒤 측정 시 평균 18.7세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나 야마나카 인자 없이 단지 새로운 형태로 구성됐을 뿐인데도 세포가 스스로 젊어졌다는 사실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넷째, 자가 치유하고 크기가 수명을 좌우합니다. 엔스 로봇은 상처를 입으면 꿈틀거리며 원래 형태로 회복하고 처음 크기가 클수록 오래 생존했습니다. 죽음도 서서히 약해지기보다 활발히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생체 로봇을 만든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과 의학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먼저 세포가 유전자 설계도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 부품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규칙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능과 유연성을 지녔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이는 몸의 구조가 오히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원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의 세포로 만든 엔스 로봇이 병원체를 치료하거나 조직을 재생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없고 약물 전달이나 신경 치유 등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복잡한 유전자 조작 없이도 세포를 회춘시키는 길을 열어주며 노화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아줄기 세포나 뇌조직을 사용하지 않아 윤리적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생체 로봇 분야에서 매우 독보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엔스 로봇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따라온 생명의 설계도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생명의 기원과 미래의학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22회 국제환경영화제에서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공개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라는 유럽의 공장식 축산 농장의 이면을 고발하며 정부의 친환경 지원금이 오히려 동물 학대와 환경 파괴를 조장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몸에 거대한 혹이 난 채 방치된 돼지, 걷지 못할 정도로 유방이 부은 젖소, 몽둥이에 맞는 닭과 전기 충격기로 위협당하는 동물들. 다큐멘터리 이익을 위한 먹을거리에 등장하는 유럽 축산 농장의 실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농장들은 놀랍게도 모두 친환경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파블로 담브로시 감독은 지난 6월 6일 한국을 방문해 이 영화는 비건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2021년부터 27년까지 약 600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편성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대형 공장식 축산 농장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동물 학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잉 분뇨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질산염 성분이 인체에 들어갈 경우 청색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육류 소비량의 90%, 미국은 99%가 여전히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노동 착취 문제도 함께 다뤘습니다. 일부 농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적 노동을 강요하고 있었고 촬영 중 제작진이 협박을 받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이후 유럽에서는 일부 정치인이 사퇴하고 이유는 중소친환경 농장 중심의 지원금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제도 개편은 아직 유언한 상태입니다. 파블로 감독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육류 소비에 대한 패턴이 고착됐다며 사람들이 바뀌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소비자 차원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 제임스 터렐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빛을 예술의 중심 주제로 삼아 50여 년을 작업해온 그는 오는 6월 14일부터 서울 한남동 페이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 귀환을 앞두고 11일 기자간담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은 무언가 비춰주는 구실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비타민을 만드는 일용한 양식이며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물입니다. 백발의 구레나룻을 기른 터렐은 마치 성직자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자신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빛의 사제, 빛의 구도자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페이스 갤러리 설립 65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터렐의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전시장의 구조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설치 작품, 웨지워크, 어둠 속에서 점차 투사되는 대각선의 빛이 공간을 환각처럼 재구성하며 관람객을 감각의 전환점으로 이끕니다. 곡면 유리를 이용한 글라스워크 등 설치 작품 4점을 비롯해 판화와 사진, 드로잉 등 총 25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터렐은 디지털 빛에 잠식된 현대 사회에 대해 지금은 지평선이 사라진 시대라며 예술은 새로운 감각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밝은 도시의 밤은 우리에게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혼돈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빛은 본질적으로 영적이고 감각적인 물질입니다. 모닥불이 빛나듯 감성을 일깨워주는 빛이 중요해요. 그는 사람 또한 그런 사슴처럼 빛에 감응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빛을 통한 공간과 의식의 탐색은 그가 평생 탐구한 주제입니다. 1967년부터 빛을 투사하는 작업을 시작한 그는 이제야 기술이 따라와 바라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오래 살아서 다행이라고 웃었습니다. 그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1960년대 라오스에서 의료 요원 활동 중 다친 뒤 서울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퀘이커 신앙을 매개로 함석헌 선생과 교류했고 한국인 화가 이경림 씨와 결혼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 산에서는 터렐의 상설 전시관도 운영 중입니다. 전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감각의 지평을 여는 빛, 이번 전시는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할 예술이라는 평가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태양 탐사선 솔라 오비터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 남극을 정면에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SA는 6월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솔라 오비터가 태양 적도에서 약 17도 기울어진 궤도에서 남극을 관측했다며 이전 어떤 탐사선도 시도하지 못한 전례 없는 관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태양 관측은 태양 적도를 따라 공전하는 황도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라 오비터는 금성의 중력을 활용해 궤도를 조정함으로써 극지방까지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임무에서는 고해상도 자기장 이미지 장비, 극자외선 카메라, 코로나 스펙트럼 영상 장비를 활용해 태양 남극의 상세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 남극은 북극과 남극의 자기장이 뒤섞인 복잡한 상태를 보였으며 이는 태양 활동이 극대기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자기장 뒤바뀜은 11년 주기의 태양 활동을 설명하는 핵심 단서로 평가되며 향후 태양 활동 주기 예측력 향상과 우주 기상예보 체계 구축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는 밝게 빛나는 100만 도씨 태양 대기와 함께 10만 도씨 안팎의 어두운 가스구름도 포착됐습니다. ESA의 캐럴 먼델 교수는 태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밀하게 촬영한 사상 최초의 이미지라고 강조하며 태양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SPIC 장비를 통해 태양의 다양한 층에서 방출되는 특정 화학 원소의 스펙트럼 선을 측정했으며 이를 통해 태양풍 입자의 속도와 흐름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UCL의 루시 그린 교수는 태양의 자기장이 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측정한 것은 태양 물리학 연구에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이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우주 날씨 예측 모델이 크게 정밀해질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ESA는 오는 2029년까지 궤도 기울기를 33도까지 높여 태양 북극 영상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측이 태양 물리학의 성배로 불릴 만큼 획기적 전환점이라며 지구 통신망과 전력망 보호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우주 속 태양의 극지, 그 빛 속에 인류의 미래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의 발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더모 틀리플은 6월 11일 보도에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할 수 있는 시점이 수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암호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비트코인이 약 400만 개, 전체 유통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개 키와 개인 키에 기반한 비대칭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개인 키를 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994년 피터 슈어가 발표한 슈어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를 빠르게 해독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의 연구에 따르면 RS의 2048비트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큐비트 수는 2012년 10억 개에서 현재 100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사용된 지갑이나 공개키가 노출된 주소, 동일 주소를 반복 사용한 경우가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분석에 따르면 일부 자세는 보안성이 강화된 주소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키를 잃어버린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은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켄트 대학교 연구진은 포스트 양자 암호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가 약 75일간 멈춰야 하며 처리 용량이 75%일 경우 최대 300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잊혀진 지갑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의 전폭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이에 대비한 보안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양자 저항성을 갖춘 암호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일부 신생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부터 이 위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이 동시에 해킹당해 시장에 유출되는 최악의 경우 이러한 대안조차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며 개인의 투자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셰플리 초은하단에서 놀라운 천문학적 발견이 보고됐습니다. 우리 은하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고온가스 필라멘트가 관측된 것인데요. 수십 년간 미스터리로 남았던 우주의 사라진 물질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가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 중 하나인 셰플리 초은하단에서 새로운 유형의 고온가스 필라멘트가 발견됐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천문대의 콘스탄티노스 미그카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최근 학술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우주국의 XMM 뉴튼과 일본의 스자쿠 X선 우주 망원경을 활용해 셰플리 초은하단 내부 4개의 은하단 사이를 연결하는 뜨거운 가스의 끈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이 필라멘트는 길이만 약 2,300만 광년에 달하고 온도는 섭씨 1,000만 도를 넘는 고온 상태입니다. 전체 질량은 무려 우리 은하의 10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 발견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라진 물질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은 이론상 존재해야 할 양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들이 필라멘트 형태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관측을 통해 ESA와 일본 JAXA의 두 위성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며 희미한 X선 신호를 구별해냈습니다. 스자쿠는 넓은 영역의 미세한 X선을 감지하고 XMM 뉴튼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간섭을 걸러내 정밀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셰플리 초은하단은 25개 이상의 은하단과 8,000개가 넘는 은하들이 집결해 있는 초대형 구조입니다. 이곳에서 관측된 필라멘트는 대규모 우주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독일 본대학의 플로리안 파코 박사는 관측된 필라멘트 구조는 이론과 완전히 들어맞는다며 이것이 바로 표준 우주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SA의 노르베르트 샤르텔 박사 역시 이렇게 보이지 않던 물질이 필라멘트 구조에 숨어 있었다는 점은 우주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에 숨어 있던 질량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탄생과 구성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이 6월 9일 런던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나토의 집단 방위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중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보고 있다며 우리 하늘을 지킬 방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터 총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공중 및 미사일 방어력을 현재보다 무려 400%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방어 태세의 퀀텀 점프, 즉 양자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3.5%, 광범위한 안보 비용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특히 류터 총장은 미국의 나토 이탈 가능성을 막기 위한 유럽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비 분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이에 호응하는 대신 이를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내비쳤습니다. 류터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며 나토가 더 많은 병력과 장비, 무기를 확보해 방위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향후 5년 내로 나토의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고속 미사일로 유럽 각국 수도를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3개월 포탄 생산량이 나토 전체의 연간 생산량에 맞먹는다고 지적하며 국방비를 5% 이상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어를 배우는 게 나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류터 총장은 군사 현대화가 정신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또 다른 전략적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류터 총장은 연설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영국이 발표한 전략 방위 검토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7%, 향후 의회 회기 중에는 3%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나토의 목표와 정면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나토는 영국 국방의 초석이며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군사 동맹이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대와 목적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그는 독일 메르츠 총리와도 통화하며 나토 방위비 증액 노력에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의 미래는 이제 연대의 결단과 방위의 퀀텀 점프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을 덮칠 것으로 예고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현실화될 경우 그 여파는 20년 넘게 지속되며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토모카케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1,466조 엔, 우리 돈 약 1경 3,84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대규모 방제 대책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본 토모카케는 6월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약 2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누적되는 경제 피해는 일본 국내 총생산의 2.4배에 이르는 1,466조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장기 피해 추정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회복 과정의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9.0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1년간 사망자가 최대 29만 8천 명, 경제 피해는 292조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토모카케의 장기 분석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붕괴 등 자산 피해가 225조 엔,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손실은 무려 1,241조 엔에 달합니다. 이는 2018년의 기존 추산치인 1,410조 엔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토모카케는 이번 보고서에서 약 58조 엔 규모의 보완 대책을 사전에 실행하면 난카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396조 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약 21조 엔의 사전 대책으로 최대 410조 엔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도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비한 방제 대책을 1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새 계획은 직접 사망자를 80%, 건물 피해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42%에서 50%로 확대하고 내진 설비 강화, 피난소 환경 개선 등 134개의 중점 시책을 향후 10년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이 개정안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며 생명을 지키는 대책과 생명을 이어가는 대책이라는 두 축 아래 실효성 있는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70에서 80%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과 방제 계획은 그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